오실 우리 강사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에드건축 대표님이십니다. 건축학계 통일건축사업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목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강연을 한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강연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일만 해왔는데 이렇게 또 자리를 만들어 주신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좀 건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건축 또는 건설업에 아마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이제 한반도 통일과 우리 산업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저 사람이 왜 갑자기 통일 얘기를 하고 또 건축 얘기를 거기다 꺼내는지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을 이제 말씀하셨을 때 과연 이제 뭐 찬반이 많았죠. 근데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통일이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통일이 된 다음에 제대로 된 통일이 된 다음에 당연히 대박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 건축, 건설 관련된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우리 산업이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마 이 통일 문제나 한반도 미래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건축과 이 북한과 우리 통일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건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일생에 아마 못돼도 한 80% 5분의 4 이상의 시간을 건축물 안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태어날 때도 건축물에서 태어나셨고 아마 돌아가실 때도 대부분 다 건축물 안에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나머지 시간도 다 눈에 보이는 거는 자연 환경만 보이는 게 아니고 자동차도 보이겠지만 대부분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걷거나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만큼 건축은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건축이라는 것은 그 주인이 우리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 맞습니다. 건축물을 지어주는 사람이라든가 심지어 뭐 대통령이나 뭐 국가 지도자가 그 건축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사실 북한에 대한 건축이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견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사무소를 하는 건축사입니다. 물론 학부부터 건축을 전공했고요. 제가 북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석사와 이제 박사를 하게 됐고요. 민주평통에서 8년간 활동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수해 지역에 나타나서 멀쩡한 채 저렇게 흙을 묻혀가면서 인민들한테 격려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따뜻한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아마 2000년도죠. 2000년도 75주년 당 창건 기념일 날 밤에 했습니다.
그때 이민들의 마음을 후벼 팠던 장면입니다. 본인 눌시를 불켜가면서 연설을 하는 장면을 보고 우리 이민들이 또 이렇게 감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현지 지도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스킨십을 하며 사진도 찍습니다. 이런 장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그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이 했던 행동과는 완전히 다른 파격적인 행동이죠. 어떻게 이민들과 스킨십을 이렇게 직접 하고 또 여군들과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웃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집권하던 2012년부터 건축을 함에 있어서도 친근한 건축물, 뭐 수영장이라든가 또 공원이라든가 또는 스키장이라든가 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승마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을 많이 오픈을 하고 또 선전을 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그 미사일 쏘는 과정에서도 서슴없이 부둥켜 안고 격려도 해주고 또 건설 현장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어떤 때는 화가 나서 막 성질도 내고 또 야단도 치고 그런 행동도 합니다. 주로 나타나는 현장이 건축물 현장입니다. 건설 현장에 나타나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조선중앙방송이나 노동신문에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완공이 되면 이렇게 빨간 테이프도 끊고 또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이런 세레머니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행동일까?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권력을 최고 위치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권력은요 누가 갖다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끌어올리는 겁니다. 김정은은 이런 방식대로 해서 자기의 권력을 끌어올리고 최고의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19년도에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회담이 결렬이 됐습니다. 좋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베트남 주석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 사회를 받는 자리에서 표정이 한껏 실렸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표정이고 굉장히 걱정이 많은 표정이고 또 60시간을 또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가서 사회식 할 때의 표정도 역시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을 침묵하고 또 남한에서는 이제 무슨 병고가 생겼다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올 정도로 언론에 드러내지 않다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코로나19가 뒤덮었죠. 전 세계를 뒤덮을 무렵 북한은 일찌감치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날 느닷없이 평양 종합병원이라는 프로젝트를 들고 나와서 첫 삽을 뜨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북한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입니다. 이거 200일 안에 공사 다 끝내고 오픈을 해라. 75주년 당 창건 기념일 날 오픈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오픈을 못했습니다. 사실 건축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물 다 짓고 타일까지 다 마감하고 청소까지 다 끝냈는데 오픈을 못했습니다.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이 건축을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이런 실수는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권위는 아마 이런 실수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착공을 하자마자 보름 지나서 이렇게 땅을 제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뭐 민원 들어가고 당장 공사 중지 아마 몇 번씩 했을 거고요. 3주 만에 이렇게 철근이 막 올라갑니다. 기초가 만들어지고요. 또 전국에서는 이렇게 막 선물들이 각지에서 이렇게 현지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건물의 뼈대가 골조가 이렇게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뭐 밤낮 없이 했습니다. 밤낮 없이 200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그냥 뭐 졸아가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죽기도 많이 죽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진행했습니다. 다 마무리하고요. 결국 9월 달쯤 되니까 벌써 외부 마감이 거의 끝나가고요. 건물의 형태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 건물은 우리나라 남한에서 아마 제일 큰 병원 어딘지 아시죠? 아산병원입니다. 아산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이거든요. 그 규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 이 규모를 제가 통일부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도면을 놓고서 막 계산을 했어요. 도면도 아니고 사진을 보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 숫자를 제가 맞춰봤는데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남한을 타깃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절대 이민들한테 뭐라고 했을 겁니까? 내가 인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한보다 더 좋은 병원, 더 큰 병원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죠. 코로나19 상황에. 그렇게 함으로써 하노이 때 구겨진 자기의 위상을 만회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상 최근에 벌어진 일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한번 그 반대급부적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에 대한 본질을 한번 좀 따져보자는 얘기죠. 우리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은 우리들의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축물이어야 돼요. 학생들이면 학생들, 또는 회사원이면 회사원들, 우리 뭐 주부들이면 주부들의 그런 입맛에 맞는 건축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피난처여야 됩니다. 피난처. 비바람도 막아주고 그 야생 동물로부터도 막아줘야 되고 그런 피난처가 돼야 되고요. 또 들어가서 편하게 쉴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식처여야 되고요. 또 건축물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 오면서 느꼈던 건데 여기 너무너무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이 안에 이 지어진 2부 5도청 이 청사도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잘 지어진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자연과 공생해야 되고요. 기능이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살면서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과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우리 건축가를 예술가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데 안전해야 되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상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떻습니까? 우리 부동산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파트 가격이 잘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은 그런 재산적인 가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인 건축인데 북한은 과연 그럴까? 한번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건축은 어떤가? 한번 근본적인 걸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렵다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남극에 지어진 그것도 섬이 아니고 남극 대륙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어진 장보고 과학기지입니다. 이 건물은요 도시에 지어진 게 아니고 펭귄이 뛰어노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도로도 없고 통신도 없고 연료도 없는 장소에 우리 인력이 투입이 돼서 건물을 짓고 나와야 되는데 1년에 65일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서 배도 얼음을 깨어가면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 프로젝트인데 얼마나 준비가 어렵겠습니까? 이거 사실 제가 했습니다. 1년 동안 계획을 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만큼 어려운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전해야 되거든요.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온도에서도 만약에 불의 사고가 났을 때 얼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우리 이 장보고 기지는 그 세계 각국의 기지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기지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이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영상인데 안 돌아가는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건축을 이제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오랜 역사를 두고 건축이 발전을 했지만 최근에 18세기부터 우리가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뭐 전기도 발명되기 전이지만 이렇게 방직 공장을 통해서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인류가 유럽에서 일이지만 또 교통수단도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의 그 환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대기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매연을 뿜어가면서 오염이 됐어요. 근데 공기만 오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도 오염이 되고요. 토양도 오염이 되고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도시가 갑자기 폐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진 사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60년대까지요. 어디 가나 겨울 또는 그 산업 현장 가면은 이런 연기, 시커먼 연기 다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또 우리 노동 환경 어땠습니까? 이런 어린애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노동 착취 당하는 것도 사실 빈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은요, 이 밑에서 자는 분들 보세요. 이게 관이 아니에요. 침대입니다. 이런 데서 들어가서 자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줄에 매달려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노동 착취를 당하고 환경이 시달리고 병들고 또 유럽에서 또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전염병 때문에 우리 코로나 이건 일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훨씬 더 많은 인류가 이렇게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건 5,000년 전의 일인데요. 이집트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피라미드 참 신기하죠. 인류가 이거를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아마 그때 이렇게 아마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다음에 여러 풍파를 거치면서 지어졌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이모테비라는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건축가입니다.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감독인데요. 이 감독은 파라오라는 그 이집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현장에서 자기가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이 프로젝트 피라미드를 완성을 시킨 겁니다. 지금 현대에서는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돈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장비도 있겠지만 장비 없이 이런 공사는 할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을 한번 보시죠. 북한 이거 뭔지 아시죠? 평양에 있는 유경 호텔입니다. 지금 이거 건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냥 전광판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졌을까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왼쪽에 보는 이 김정일, 김일성 부자가 그만큼의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런 막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휘둘렀을 때 이러한 큰 건축물을 탄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우리 50년대 우리가 이렇게 6.25 전쟁 때 막대한 피해를 봤어요. 말도 못했죠. 이게 다 그 달 분화구 같지만 다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마치 우크라이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피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북에서 또는 이제 어떤 그 연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이게 피부에 와닿으시겠지만 왼쪽에 이렇게 멀쩡한 제철소가 오른쪽에 흔적도 없이 그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뭐 집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인명 피해도 말할 것도 없고 비참했습니다. 이거는 뭐 북한 지역인데 남한의 피해는 사실 비교가 안 될 만큼 북한의 피해가 더 훨씬 더 컸습니다. 아까 유럽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이제 망가진 도시와 망가진 인류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아마도 마르크스가 아니었을까. 칼 마르크스가 나중에 공산주의 이론을 발표해가지고 소련이 공산주의 종주국이 되고 오늘날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실 우리 전 세계 우리 모두를 괴롭히고 주식 다 망가뜨리고 기름값 비싸가지고 지금 차 타고 다니기도 힘들고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좋은 의미에서 시작을 한 부분들도 있어요. 도시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거대한 도시 반대한다. 북한에 100만이 넘는 도시는 평양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도시는 반대한다. 도시 재개발 비판한다. 우리나라 요새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하지만 그거 사실은 돈 있는 자들을 위한 장사에 불과하다 해가지고 이때부터도 도시 재개발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농 통합을 추구한다. 이거 다 환경을 위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가 성장을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한다. 이거 우리나라 그 도시공학적인 그런 학문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칙입니다. 당연히 국가가 규제하고 또 개입을 해야 되죠. 이 소련의 모스크바 시가지를 보시면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얘네들이 왜 이런 쾌적한 도시를 만들었을까? 아마도 마르크스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북한 평양을 봐도요 못지 않습니다. 평양은 녹지가 전체 면적의 40%가 넘습니다. 굉장히 쾌적합니다. 이 서울에 비교하면요 말도 못하게 쾌적한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국가가 개입을 했으니까요. 근데 서울은 어떻습니까? 이 자본주의에 의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땅의 효율을 높이고 거기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건물을 가득 지었죠. 이게 북한과 남한의 도시의 환경의 차이입니다. 좀 오래된 사진이지만 이렇게 도로도 뭐 말도 못하게 차도 별로 없으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평양 시내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바롭스크의 중앙 광장이라고 하는데요. 다음에 보실 이 김일성 광장하고 아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도시 환경은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아마 지금까지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대동강변을 보시면은 아마 서울의 한강보다 오히려 더 쾌적하고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참 이해는 갑니다. 또 우리 교통수단을 한번 볼까요? 물론 좀 낙후되긴 하고 그랬지만 북한의 어떤 무궤도 그 버스나 열차를 보면은 이 전기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왜 남한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디젤 뭐 연기 매연 뿜어가면서 이렇게 참 자연 대기 환경을 이렇게 오염시킬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힘들긴 하지만 북한은 이렇게 전기차가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체코를 여행하면서 체코에도 이런 그 대중교통이 전기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궁금했지만 금방 답을 얻었습니다. 역시 사회주의 국가들은 친환경이라는 걸 좀 아는구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유럽 그 산업혁명 당시에 그 어려웠던 힘들었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이 환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북한의 도시가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그 또 디자인적으로도요 과거의 그 김정일 시대하고는 또 다른 그런 패턴의 이런 미적인 부분들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의 그 어떤 체제 또는 이념적인 부분들을 얘기할 때 주체 사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50년대 중반 들어가지고 중소가 이제 분쟁을 일으키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체제를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뭔가
어렵겠다 싶어가 주체 사상을 이제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그러다가 김정일 시대에 와서 또 90년대에 와서 주변의 그 동유럽과 소련 모든 사회주의 국가 이웃 국가들이 다 무너지니까 더욱더 불안해서 폐쇄 국가를 만드는데 또 역시 주체 사상을 강조하고 또 최근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폐쇄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뭐 이때 당시에 뭐 주체 사상이 결국 주체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모든 주체라는 주체 예술, 주체 음악, 주체 문학, 주체 건축 다 주체라는 말을 붙여서 결국은 사회주의 또는 북한식 사회주의가 지상의 최고의 이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에도 주체 사상을 입힙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꽂힌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형식은 민족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식은 민족적이다. 이제 이 말의 뜻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건축 산업은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일찍 발달을 했습니다. 물론 소련이나 이제 동유럽의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전후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양 다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평양을 다시 건설을 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그런 선진화된 PC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북한의 산업을 건축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하려다 보니까 속도라는 말이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200일 전투, 뭐 평양 속도, 조선 속도 이런 말이 붙게 된 것도 뭐든지 남한보다 빨리 하고 경쟁을 해서라도 이겨야 되고 하는 그런 조바심에서 뭐 남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 우리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뭐 조립식 방법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가자고 하는데 우리나라 남한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 조금 이해는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천리마 운동 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라는 말 써서 좀 미안한데 우리라는 말은 그냥 저 때문에 쓴 거지 김일성하고는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아들 김정일이 앞에 서가지고 뭔가 열심히 설명을 듣습니다. 그 밑에는 평양의 건축물들이 놓여 있죠.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요. 김정일은 30년 동안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면서 얻었습니다. 그냥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김정은은 2년 만에 최고의 권력을 쥐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과연 김정일이가 어떻게 아버지 김일성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많은 정적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겁니다. 건축을 이용해서 건축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세워나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열심히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지 지도하고 평양을 건설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주체 건축입니다. 주체 건축은 민족적인 형식을 띄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족적인 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와 모양을 얹고 하는 게 민족적인 것인지 그냥 껍데기만 민족적인 것인지 저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북한은 이걸 민족 건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의 속성은 이렇게 형태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언뜻 봐도 옥류관 이뻐요. 굉장히 민족적인 건축이죠. 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건축가로서 저는 절대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도자가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가 저는 사실 의문스러운 것이지 형태적으로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남한의 건축가들, 남한의 정치인들은 빨리빨리 뭔가 하고 뭔가 거기서 뭔가 성과를 이루려고
이러한 사실 어떤 전통 건축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게을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네 어떤 사상, 어떤 이념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적인 건축물들에 많은 그 투자를 했습니다. 주체 사상탑이고요. 뭐 최근에 이렇게 이쁜 건물을 지어진 것은 모스크바의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북한의 건축물들이 이제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 회색 건물이었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파스텔 톤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변하고 있는데 과연 뭔가 이 사람들도 노력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른쪽의 사진이 이제 회색 건물의 이제 그 이전 사진입니다. 왼쪽은 김정일 시대에 와가지고 열심히 페인트 칠을 해서라도 뭔가 도시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던 흔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비가 오고 나니까 막 이렇게 얼룩이지는데 뭔가 좀 어설프게 하지 않았나, 좀 더 신경 썼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직주근접이라는 것 때문에 공장이 이제 이런 아파트 단지 옆에서 매연을 뿜고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주거지가 있지만 한쪽에서는 공장지대가 있고요. 도시의 외곽으로 나가면은 아파트의 어떤 그 주택 환경,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낡은 아파트, 우리나라에서는 재건축이라도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재건축을 한다는 그런 소리는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뭐 외곽에 있는 아파트 수준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이 이렇게 다 비닐로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유리로 해서 제대로 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이게 비닐로 이렇게 씌워서 하는 정도가 아마 또 어쩔 수 없는 어떤 산업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뭐 새로 건물을 짓는 광경만 보더라도요. 어떤 우리나라 같이 뭐 전기나 또 고성능 그런 건설 기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죠. 전부 다 인력이 이 오른쪽에 뾰족하게 이 덮여 있는 게 다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건설 현장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보십시오. 이 건물 옥상에 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그 방송에서 70층 아파트가 74일 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없지만 많이 벌어졌다라면은 건축주나 이 시공사 사장은 아마 경찰에 붙들려 갔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죠. 이런 식으로다가 밤낮 없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왼쪽은 이제 북한의 건설 현장이지만 오른쪽은 깔끔하게 올라가는 우리나라 아파트 현장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 10개월 만에 다 끝냈다는 그 미래과학자 거래의 은하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이쁘게 잘도 지었다 생각을 했는데 이걸 결국은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걸 다 완공을 해서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부실한 부분들이 이제 막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왼쪽에 보는 것처럼 막 타일이 막 떨어지고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먼저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조금 허술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방송도 있었어요. 이 건물의 최고층에 꽃제비가 차지했다. 뭐 꽃제비가 뭔지 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왜 여기까지 올라가서 사용할 수 있을까? 근데 준공은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 고층 아파트는 올라가서 살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제대로 공급도 안 되지만은 전기를 이용해서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물을 펌핑해서 위까지 올려야 세수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할 텐데 이 파이프라든가 이런 기술이 떨어지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수압을
버티지 못하고 또 그만큼 또 펌프 성능이 좋지 못하고 계속 고장이 나고 하니까 아파트 고층에는 우리나라는 고층이 제일 비싸고 돈 많은 분들이 사는 구조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제일 선호하는 층이 밑에서부터 한 5층, 6층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시골로 한번 가볼까요? 외곽은 왼쪽과 같이 이제 주택들이 집합주택들이 이렇게 줄을 맞춰서 배치가 되고요. 오른쪽은 뭐 눈에 익으시겠지만 우리나라 시골의 모습입니다. 아주 대비가 되는 장면입니다. 뭐 수해 지역에 이렇게 시범 주택을 짓더라도 이렇게 줄을 잘 맞춰서 집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이해가 안 가요. 뭐 나홀로 이제 다 공동주택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을 다 모아놓을까? 사실 이제 오래된 집들은 이렇게 이제 폐허가 돼가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포장이 된 집은 거의 없습니다. 이 흙을 파서 이렇게 벽돌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이 흙이 그런 강도를 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집을 짓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결국 농촌에는 인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집단 영농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모여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접경 지역에서도 그냥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외곽 지역의 주택입니다. 그 집안 내부의 사정인데요. 뭐 우리나라 70년대 뭐 농촌 주택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이렇게 언급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만일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거를 염두에 뒀을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일이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통일 그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일 이런 일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 이런 이변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이 생긴다면 또 북한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이런 뉴스가 갑자기 긴급 뉴스로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 시나리오 있습니까? 통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 시나리오 있나요? 아는 분들 계신가요? 그냥 뭐 시나리오 뭐 예를 들어서 A, B 정도는 있겠죠. 근데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우리 지금과 같은 시기에도 북한과 어떤 협력을 하고 뭔가 제안도 하고 이런 이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다양한 그런 대북 협력을 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들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껏 해봤자 밀가루, 쌀, 비료, 의약품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북한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했고 북한은 이제 그런 대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뭔가 큰 거, 통 큰 거 얘기하잖아요. 통 큰 거 뭐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남북 간의 어떤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떤 세밀한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고 그 시나리오에 맞는 대응 조치를 한번 좀 생각해보자. 그것을 저는 한번 연구해 본 게 제가 이제 그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은 뭐 크게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흡수형 통일이 될 수도 있고 무력형 통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평화적 공존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급진적이냐 아니면은 또는 이제 점진적이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급진적이라는 것은 흡수형 통일을 얘기하는데 북한이 싫어하죠.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문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가고 또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많은 불신을 또 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무력형 통일은 급진적인 통일인데요. 이건 사실 우리가 사실상 생각하기 싫은 그런 통일 방안입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잘못돼서 어느 한쪽이 이기거나 하는 그런 통일, 사실 서로 바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급진적인 통일은 그냥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방송에 나오는 듯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점진적인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북 간의 어떤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또는 북한을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하고 또 평화협정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면 그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점진적인 통일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통일이라는 것은 통일 이후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통일 전 또는 통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남북 간에 서로 웃으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대북 정책을 우리가 한번 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예도 해보고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산업들이 아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통일 이후에야 뭐 차분하게 우리가 미래를 100년을 내다보고 또 계획을 짤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항상 플랜 B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잘못됐을 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굉장한 큰 재난이 옵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진짜 버티기 힘들 정도의 큰 재난이 옵니다. 북한이 갑자기 무너졌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대규모 탈북 사태입니다. 그것은 독일 통일 사례에서도 발견이 됐는데요. 최소 뭐 140만 또는 600만,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북한의 그 주민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탈북을 하고 남한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우크라이나도 뭐 수백만의 인구가 인접 국가로 다 피난 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유엔이 휴전선 다 열어주도록 할 겁니다. 독일의 경우 520만 명이 3분의 1이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고민도 해야 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해야 되고 미리 투자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정말. 근데 지금 사실 정부에서는 어떤 발표 내용도 저는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억제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는 좀 들어봤습니다. 그럼 대북 정책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믿고 구태여 통일이 되면은 남한이 나서서 우리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잘 뭔가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신뢰를 줘야 됩니다. 신뢰를 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불안해서라도 자리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대북 정책을 통해서 북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한 건 아니에요. 과거에 좀 했었어요. 지자체가 뭐 자매 결혼을 맺어서라도 눈에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과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뭔가 해주려면은 언론부터 나오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언론에서부터 먼저 발표가 됩니다. 생색내는 거죠. 그럼 북한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 정책을 해서 뭔가 대북 정책을 한다라면 그건 안 하는 것만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긴급 구호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제 북한의 그 지원 사업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일부 참여한 게 있는데요. 유진벨 재단을 통해서 그 결핵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대북 제재도 있었고, 그래서 모든 자재가 컨테이너에 실려서 북한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북한 주민이란 건 결국 환자와 의료진인데 그들이 아무런 동력
전기라든가 뭐 지게차라든가 이런 거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한 1년 이상 걸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북한 지역에 한 3채 정도 지어주고 뭐 언론 한번 타고 뭐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속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생색내기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는 이런 거 한 500동을 지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북한은 결핵 환자를 다 방치했어요. 손을 놔버렸습니다. 정부가 직접 결핵 환자들을 치료 못해요. 유진벨 재단이 교회에서 모금을 한 돈을 모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제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좀 이쁘게 해서 좋은 자재, 가벼운 자재를 이용해서 이거 한 반나절 걸립니다. 이렇게 짓는 거. 또 실제로 지어봤고요. 이런 식으로 지어봤고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을 시스템을 다 완성을 했는데 사실 제대로 해드리질 못했어요. 뭐 개성공업지구 지금은 이제 못 닫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반성할 건 반성하고 해서 뭔가 되살려 나갈 방안을 찾는데 개성공단 하면 저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취지였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입니다. 뭐 이건 남북이 다 뭐 손들고 이거는 다 찬성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왜 개성공단입니까? 원래 개성공업지구예요. 공단과 공업지구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공단이라는 것은 공장에 지어진 지역을 공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개성공업지역은 개성공업화시킨 도시입니다. 복합도시가 돼야 돼요. 거긴 문화도 들어가야 되고 체육도 들어가야 되고 예술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복합적인 도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북한하고 이제 공업화된 그러니까 공업지구만 우선 이제 완공을 하다 보니까 또 건물도 좀 너무 좀 잘 짓자고 했는데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돈 많이 들이려고 합니까? 싸게 공급받아 가지고 싼 자재로 싸게 지었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이제 개성공단을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해보자라는 취지라면은 철저하게 복합도시로 가자. 저는 더 나가서 사실 지구상에 없는 도시거든요.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체제가 다른 두 국가가 도시를 하나 합동으로 지어서 뭔가 실험적인 그런 남북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그건 굉장히 좋은 모델일 것 같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도시를 한번 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북한에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겨울철에요. 말도 못하죠. 추운 겨울을 날 때 집이 없어서가 아니고 집에 난방이 안 되니까 그냥 오들오들 떨면서 자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집을 공급한다라면 난방을 안 해도요. 낮에 축적된 그런 열 그리고 열기가 바깥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설계를 해줘서 따뜻하게 겨울밤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뭐 장마당을 활성화하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남북 간에 사실상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는 건축이라는 것이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남북 간에서 사실상 아까 우리가 80% 우리 인생의 80%를 건축에서 지냈다고 하듯이 북한에서도 건축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먹고 사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 우리가 손을 내밀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벌려서 북한 주민한테 또 우리 남한 믿어라. 우리 남한에서 얼마든지 당신네들을 생각 많이 하고 있고 힘들지 않게 해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평상시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이 그런 북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주거 환경 개선 이런 노력을 만약에 한다라면은 저는 그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북한에서 건축은 무엇인가? 이게 마지막 제 생각인데요.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지만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부질없이 건물을 지어대고 또 많은 군중들 앞에 나타나서 테이프 커팅을 하면서 내가 이 지역에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성과를 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분의 동생인데요. 이 뒤에 있는 건물이 뭔지 아시죠? 2년 전에 폭파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입니다. 이 사람은 이걸 군인들 시켜가지고 한순간에 다 무너뜨렸죠. 한 사람은 열심히 지어대고 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폭파도 할 수 있는, 사실 건축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조금 건축을 제대로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짧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데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